자,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어떤 효과성을 분석한 실증 연구들에 대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인과관계의 근거 수준이 가장 낮은 회귀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런 인과 추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방법론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는 이제 인과관계 추론의 어떤 근거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논문은 중국 도시 내에서 이제 이동성 지수와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에요. 이동성 지수는 이제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중 하나죠. 이제 바이두에서 제공하는 모빌리티 인덱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인덱스는 이제 바이두에서 뭐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 사용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실제로 이 그 인터넷 모바일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움직였고 활동을 했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도시별로 이제 인덱스 지수로 만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동성 지수가 높을수록 그 도시 내에서 사람들 주민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움직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가장 핵심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고 그리고 집 안에서 머무는 것을 이제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동성이 높을수록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추론 하에서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이제 이런 관계를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연구에서는 어떤 잠재적 결과 분석 틀 하에서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연구 디자인을 도입했다기보다는 단순히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젠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회귀 분석은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어떤 통계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기계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귀 분석만 가지고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여러모로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연구를 같이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조건부 상관관계라고 썼는데, 이제 왜 이게 이제 조건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은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것인데, 다만 한 가지의 더 추가적인 어떤 기능이 있다면은, 어, 선택 편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중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명시적으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즉 통제 변수를 포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통제 변수를 고려를 하고 나면은 그 통제 변수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어떤 비교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통제 변수의 영향은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교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제 몇 가지는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부 상관관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귀 분석 기반의 어떤 연구에 있어서는 어떤 통제 변수가 포함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그게 어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비교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통제 변수만 배제하면 충분한가 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실 이 연구의 결과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동성 지수가 1만큼 감소하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진자 성장률이 18% 감소하는 것과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동성 지수는 어떤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고 0부터 뭐 100까지 약간 표준화해서 만든 지표기 때문에 이동성 지수가 1 감소한다는 게 약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어떤 평균적인 바이두 모빌리티 인덱스 하에서는 이동성 지수가 한 5 정도가 평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동성 지수가 1 감소한다는 거는 대략 한 20%의 어떤 이동성과 활동성이 감소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즉, 그 도시 내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동하고 활동하는 정도가 한 20% 정도 감소를 하는 게 코로나19의 확진자 성장률의 18%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죠. 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상관관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회귀분석 기반의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앞서 계속해서 살펴봤었던 대로 선택 편향을 조금 더 분해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회귀 분석을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잠재적 결과의 관점에서 한번 풀었으면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통제 변수의 수준이 동일할 때 이거는 고정시켰다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회귀 분석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통제 변수가 동일할 때 이동성 지수가 높은 도시에서의 어떤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율과 이동성 지수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오타네요. 이동성 지수가 낮은 도시에서의 어떤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율 간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젠 이게 왜 인과관계로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좀 더 연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이 영상을 멈춰놓고 아래에다가 이제 선택 편향을 한번 분해를 스스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저는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했던 대로 그 잠재적 결과를 같은 값을 빼고 더한 거예요. 그래도 수식의 변화가 없다는 거 이제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통제 변수 수준이 동일할 때 이동성 지수가 높은 도시에서 만약 이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율,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재적 결과이겠죠.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한 이 위에 부분이 사실 우리가 정말 추정하고자 하는 실제 인과 효과가 될 거예요. 그쵸? 하지만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는 이거라고 했죠.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것은 이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래처럼 실제 인과 효과만 분석하고 싶지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라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은 우리는 이제 선택 편향,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즉 이동성이 높지 그러니까 이동성이 애초에 높은 도시와 이동성이 애초에 낮은 도시 간에는 과연 비교 가능할까라는 거죠. 만약에 이동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비교 가능하지 않다면은 뭐 설령 이동성이 높지 않았더라도 그 두 도시 간에는 애초에 비교 가능하지 않고 여러 요인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애초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성장률 자체가 차이가 나고 그러한 선택 편향이 이런 회귀 분석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이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한 어떤 결과가 인과관계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거죠. 뭐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에서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이 굉장히 대도시와 중국도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시골 도시들도 많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런 이동성의 지수가 사실 이동성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어떤 인구 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경제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의 인프라는 당연히 뭐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그런 대도시가 당연히 훨씬 더 클 거고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이동성에 상관없이 다양한 이런 요인들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동성이 없더라도 애초에 차이가 났을 코로나19 확진자의 어떤 증가율에 애초에 차이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귀 분석에서 분석한 결과를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부르기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분석한 거에 있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어, 사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그런 핵심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던질 거예요. 반복해서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더 익숙하게 훈련하는 것을 좀 중점을 두고 한번 계속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귀 분석 기반의 어떤 연구에 있어서 이걸 인과관계로 인정할 수 있냐 없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굉장히 쉽게 답할 수 있어요. 이동성이 높은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는 이동성 정도와 통제 변수를 제외하고 이동성 정도는 왜 제외를 해야 되죠? 당연히 이건 내가 관심 있는 원인 변수니까 이건 제외하고 또 통제 변수도 제외를 해야겠죠. 왜 통제 변수는 회귀 분석이라는 어떤 통계적 도구를 통해서 이 통제 변수의 영향을 동일하다고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내가 관심 있는 원인 변수와 통제 변수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모든 요인에 있어서 과연 비교 가능한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yes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인과관계로 인정을 할 수 있게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인과관계로서는 좀 한계가 있고 단순히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인구 밀도라든지 뭐 대중교통의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 숫자라든지 뭐 경제 수준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 이 이동성과 통제 변수를 제외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교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최대한 통제 변수를 포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포함한 통제 변수는 네 가지인데 뭐 온도와 상대 습도. 왜냐하면 이런 바이러스는 이제 어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선택 편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정하고자 두 개를 포함을 시켰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1인당 GDP도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1인당 GDP는 이런 비교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 변수를 포함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인구 밀도도 어떤 이런 사람 간의 어떤 전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자 했죠. 그래서 이런 회귀 분석을 읽을 때는 항상 통제 변수를 살펴보고 그 통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 중에서 과연 비교 가능한가라는 거를 따져봐야 돼요. 이거에 있어서는 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이 이제 비교 가능한 대상인지를 한번 답해 본다면은 이것을 이제 우린 인과관계로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상관관계에 더 가까울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질문이 항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인과관계에 가까운지 상관관계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이 연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1번 질문과 마찬가지, 1번 질문과 일맥상통하지만 어떤 원인이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경우에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놨죠. 근데 이 연구에서는 어떤 원인이 어떤 특정 몇 월 며칠 딱 이렇게 딱 발생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도시에서의 뭐 3월 달의 이동성, 4월 달의 이동성, 그냥 이렇게 모든 기간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질문은 이 연구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늘 역인과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시민들의 이동성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코로나19의 확진자의 성장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건데, 반대의 역인과관계도 늘 성립할 수 있겠죠.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동성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도 있겠죠. 이런 역인과관계도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이제 연구의 어떤 이런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역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그거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1번 질문, 즉 원인 변수와 어떤 통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 있어서 그런 이동성이 높은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비교 가능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조금 이젠 이 기초 회귀 분석이 통제 변수를 고려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선택 편향을 모두 없애는데 매우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젠 조금 더 이제 회귀 분석이 더 확장된 것을 바로 우리는 이중 차분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difference in differences라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 difference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즉 이중 차분법, 한 번 빼고 두 번 뺀다. 즉 이중으로 뺀다라는 거예요. 사실 되게 단순한 방법인데, 그러면 이 이중 차분법이라는 이 방법이 왜 그렇게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이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이 이중차분법이 회귀 분석이 못하는 그런 선택 편향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직관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비교 가능하지 않은 요인들이 우리는 이제 선택 편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즉 비교 가능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 둘의 차이를 인과관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변수 외에 다른 것들이 비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다른 요인에 의한 차이들도 다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택 편향을 없애는 게 결국에는 이 잠재적 결과 분석 틀 하에서의 인과 추론의 가장 중요한 이제 업무인데, 그러면 그 선택 편향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생각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 편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특히 이거는 뭐 그냥 평생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그 기간이 있죠. 뭐 그게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그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 안에 변하지 않는 그런 고정된 요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 그쵸? 성별은 고정돼 있죠. 변하지 않죠. 혹은 만약에 이 지금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사실 지난 몇 달간의 어떤 변화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뭐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달간을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3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동안의 나이는 변함이 없죠. 2020년 1월이나 뭐 3월이나 나이는 변함이 없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로는 사실 3개월간의 직업도 웬만하면 변화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3개월간의 어떤 개인의 어떤 고정된 것을 우리는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으로 여길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그게 꼭 개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에 따라서 고정된 요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 구성, 뭐 성별 구조가 어떻고, 연령대가 어떻고, 평균적인 그 도시에서 평균적인 연령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인구 구성은 변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그 3개월 딱 고정 놓고 보면은 3개월 안에 사실 이사하는 비율이 뭐 그렇게 많지 있긴 하지만, 뭐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 1000만 인구 중에서 뭐 몇백 가구, 뭐 몇천 가구 옮긴다고 해도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개월 동안에는 거의 변화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인구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리적 요인, 뭐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니면은 어떤 뭐 강과 뭐 산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도 우리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선택 편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을 고려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당연히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분석 기간 3개월 동안에 변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 패턴은 사실 시간에 따라 변하죠. 뭐 학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뭐 쇼핑을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또 개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마스크를 쓰다가 또 이게 답답해서 뭐안 쓰기도 하고,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그리고 또 분석 기간, 뭐 지역으로 쳐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도 다양하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뭐 종교 활동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이런 종교 활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국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다 제공을 하기도 했지만, 또 지역별로 특화된 어떤 그런 정책들이 다양하게 있었죠.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지역 간의 어떤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3개월 안에 어떤 중간에 어떤 이런 지원금을 준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변화가 있죠. 아니면은 앞서 통제 변수로 포함이 되어 있었던 어떤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시간에 따라 변하죠. 온도가 3개월 동안에 아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고, 습도도 변하고, 뭐 기후, 날씨 전반적으로 이제 다 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을 구분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조금 더 이 선택 편향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생각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을 사실 없애는 게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개인을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성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을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남자라서 그 성별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성별은 제가 지금이나 7월이나 아니면은 뭐 6월, 5월이든 그때도 항상 성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은 늘 똑같았겠죠.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그쵸?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라 고정된 효과를 배제하는 방법은 그냥 시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5월에도 똑같이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고 6월에도 있었을 거라면은 6월의 효과 빼기 5월에 대한 효과를 하면은 그런 5월과 6월에 동시에 존재를 했었던 그런 요인은 당연히 같이 상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은 사실 선택 편향은 배제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실험 집단 내에서 어떤 정책이나 혹은 어떤 처치, 트리트먼트의 어떤 시행 전후를 차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에 만약 영향이 있다면 그거는 정책 시행 전에도 효과가 있었을 거고 후에도 효과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전후의 차이를 비교를 하면은 그 똑같이 있는 그 효과는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은 사실 이 선택 편향을 없애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어떤 정책 시행 혹은 어떤 트리트먼트, 어떤 처치가 있었을 때 그 전과 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분석을 하면은 이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들은 우리 모두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사실 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 죄송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 선택 편향의 요인을 없애는 게 사실 가장 어렵고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비교 가능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비교 가능한 통제 집단을 활용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중차분법의 아이디어인데, 즉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은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어떤 변하는 요인들이 있겠죠. 복합적으로 있겠죠. 다양하게. 그런데 만약에 비교 가능한 통제 집단이 있다면은 그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은 어, 통제 집단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왜냐면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돼서 그런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험 집단에서의 정책 시행 전후의 차이. 자, 이거는 왜 하느냐면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했죠. 한번 차이를 계산을 했죠. 그런 다음에 통제 집단에서의 정책 시행 전후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제 집단 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은 사라지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만 남는데, 그랬을 때 이게 비교 가능한 통제 집단 하에서는 이 실험 집단에서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이나 통제 집단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이나 서로 비슷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빼면은 그런 시간에 따라 비슷하게 변하는 그 요인을 빠질 거고,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 선택 편향의 요인도 없앨 수 있을 거다 라는 게 바로 이중차분법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혹시 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뒤에서 계속해서 더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방법이 이중차분법이라고 불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전과 후를 한 번만 뺐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중차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중차분은 그냥 단순히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만 배제하고자 하는 거고, 이중차분은 그 일중차분, 실험 집단에 대해서 일중차분을 하고 통제 집단에 대해서도 일중차분을 하고 그 차이의 차이를 한 번 더 비교함으로써 이중으로 그런 어떤 차이를 비교를 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과 더불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까지 함께 배제를 하겠다라는 접근이 이제 이중차분법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조금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어떤 처리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실험 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즉 어떤 정책이 적용된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그런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집단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정책 시행 이전 기간과 이제 이후 기간의 어떤 결과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 일중 차분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이 실험 집단 혹은 처리 집단을 보면은
이 실험 집단 안에서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들이 있죠. 그런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정책이 시행된 후와 전을 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일중 차분을 먼저 할 수 있죠. 다음처럼 실험 집단 내에서 정책 시행 전후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즉 이 정책 시행 전의 효과가 이 정도였는데 정책을 시행하고 나니까 효과가 이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이 어떤 실험 집단에서의 정책 전후의 효과이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그 후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후와 전을 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을, 선택 편향을 배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중차분 전략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도 추가적으로 배제를 해야 우리가 선택 편향을 충분히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제 집단을 구성을 하고, 즉 비교 가능한 통제 집단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원칙을 우리는 세텔스 페리부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쵸? 어쨌든 그런 비교 가능한 통제 집단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실험 집단에서의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와 통제 집단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유사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하는 거냐면은 이 지금 통제 집단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요만큼 있죠. 이만큼의 변화는 정책이 없었다면은 실험 집단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이건 똑같이 이제 이거랑 완전 똑같은 건데, 이만큼의 차이가 실험 집단에서도 만약에 정책이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선택 편향이 요 정도일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어떤 인과 효과로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이 이중차분법의 접근이죠. 그쵸? 그래서 일중차분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선택 편향을 먼저 배제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비교 가능한 어떤 통제 집단에서의 그 차이를 한 번 더 빼줌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선택 편향까지 배제를 하고자 하는 접근이 바로 이중차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더 빼준다라는 접근이죠. 그래서 이런 이중차분법이 사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도구이고,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험과 유사한 세팅, 즉 우리는 그 준실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쿼자이 익스페리먼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어떤 기법이 바로 이런 이중차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설명드리고 나면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선택 편향과 그리고 비교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거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고 있어도 사실 어떤 사회과학의 많은 인과추론 문제들의 많은 부분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중차분법은 가장 인기 있고 강력하다고 알려진 그런 인과추론의 방법론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 연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사실 앞에 연구랑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미국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도시, 정확하게는 이제 미국의 이제 카운티라고 불리는 이제 행정구역인데, 미국 내 도시에서 도시 간 이동량이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즉 도시 간 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도시 내의 이동이 아니고 다른 도시 간의 그러니까 도시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을 말해요. 그래서 뭐 용인에서 뭐 성남을 간다든지, 뭐 성남에서 서울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시를 넘나드는 이동인데, 이런 도시를 넘나드는 이동이 많을수록 코로나19의 확진자, 사망자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논문이죠. 앞선 논문과 사실 메시지는 거의 유사하죠.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이 연구에서는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선택 편향을 최대한 많이 없애고자 시도를 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인과 효과를 추정을 하고자 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앞선 연구보다 조금은 더 발전된 형태죠. 그래서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한 주 동안 도시 내에서 즉 다른 도시로 이렇게 도시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도시 내에서만 머문 사람들이 10%가 증가하는 것은
주당, 즉 이동을 많이 안 했다는 거죠. 도시 안에만 머물렀다는 거니까. 그럼 주당 평균 어떤 확진자 수가 약 35건이 감소를 했고 사망자 수는 약 1건이 감소하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회귀 분석보다는 한 발 더 나갔죠. 이런 회귀 분석에서는 통제 변수를 그러니까 통제 변수로 고려한 것들만 선택 편향을 배제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이중차분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을 배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까지도 배제하고자 했기 때문에 선택 편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택 편향을 배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과 효과에 좀 더 가깝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얼마나 잘 비교 가능한 대상을 잘 찾았는지, 그게 여기서는 결국에 핵심이에요. 비교 가능한 대상을 잘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인과 효과에 더 가깝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 주 동안의 어떤 이 잠재적 결과 분석들 하에서 이 결과를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은 한 주 동안 도시간 이동량의 변화가 큰 도시에서 코로나19의 어떤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변화량이죠. 즉 여기서는 이 변화량을 쓰고 있어요. 이 변화량은 사실 이제 왜 쓰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 변화량을 쓰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만약에 시간에 따라 있으면은 그냥 그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구하는 건 우리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량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에 따라 여기 나와 있네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선택 편향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변화량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선택 편향이 이제 이 문제가 될 텐데, 이 한 주간의 도시간 변화량이 큰 도시와 도시간 변화량이 적은 도시의 어떤 변화량을 비교를 하는데, 즉 이게 어떻게 보면 통제 그룹이고, 자, 이게 이제 실험 그룹, 실험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 연구에서의 가정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이 왼쪽에서의 어떤 이동량이 큰 도시인 실험 집단과 오른쪽에서 있는 것처럼 이동량의 변화가 적은 이 통제 집단에서 유사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빼면은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 선택 편향까지도 배제를 함으로써 인과효과 관계를 조금 더 추론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즉 이걸 조금 더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거를 좀 그림이 겹치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시간 이동량이 큰 도시에서 예를 들어 3월 확진자 수가 뭐 A0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그게 이제 4월의 확진자를 만약에 A1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만약에 이 도시에서의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 한 달 동안에 변하지 않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구 밀도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겠죠. 물론 1년, 2년 단위면 많이 변하겠지만 한 달 단위의 인구 밀도가 많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영향이 있다면은 이 A1에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죄송합니다. A0에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A1에도 포함되어 있을 거죠. 그래서 A1에서 A0를 빼면은 그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선택 편향은 모두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시간 이동량의 변화가 적은 도시에서도 3월 확진자 수를 뭐 B0라고 하고 4월 확진자 수를 B1이라고 하면은 이 B1 빼기 B0를 함으로써 이 도시 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을 배제한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한 번 더 차분하는 게 이중차분법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A1 빼기 A0가 이제 그 실험 집단에서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이고, B1 빼기 B0가 통제 그룹 집단에서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이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뺨으로써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선택 편향의 요인은 이 통제 집단에도 똑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뺨으로써 우리는 배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접근이 바로 이중차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접근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도구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잠재적 결과 분석 틀 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질문은 이제 명확하죠. 이게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럼 너무 명확해져요. 즉, 통제 집단에서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이 진짜 실험 집단에서의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과 정말 같을까? 통제 집단이 정말 실험 집단과 비교 가능할까? 정말 비슷한가? 라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서처럼 선택 편향을 좀 더 분해해 보면은 좀 더 그거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재적 결과를 빼고 더해서, 같은 수를 빼고 더해서 식을 한번 좀 더 풀어서 써보면은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인과 효과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아래 있는 것이 시간에 따라, 여기 더 풀어서 썼는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선택 편향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은 이미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은 너무 명확하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도시간 이동량의 변화가 큰 도시와 도시간 이동량의 변화가 적은 도시는 과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에 있어서 비교 가능할까? 그 요인에 있어서 서로 유사할까? 라는 거죠. 만약에 유사하지 않다면은 이 선택 편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거고, 아무리 이중차분법을 썼더라도 선택 편향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고 인과 효과를 제대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중차분법을 쓴 이런 연구에서도 결국의 핵심은 비교 가능한 대상을 제대로 찾았느냐. 결국 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도시 간 이동량이 큰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은 서로 어떤 이동량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 있어서 어떤 비교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렇게 인정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판단은 사실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예시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럼 인과추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일한 질문을 한번 반복해 볼게요. 즉 앞서 강조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도시 간 이동성이 높은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는 과연 비교 가능한 대상인가?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도시 간의 이동성 정도와 분석 기간 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선택 편향의 요인을 일단 제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변화량을 통해서 이미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은 이미 배제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모든 요인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가, 비교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런 질문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 연구의 결과를 우리는 인과관계로서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결과를 인과관계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사실 이 연구에서도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원인이 발생한 게 아니고 뭐 매 주마다의 어떤 이동성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뭐 2번은 사실 적용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인과관계에 대한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역인과관계는 다음 연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 도시간, 다른 도시간을 이렇게 다른 도시의 경계를 건너뛰는 이런 도시간 이동이 높은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가 비교 가능한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주관적 판단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비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제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대부분이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교통량이 많은 거는 바로 이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어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줄을 가로지르는 가장 큰 하이웨이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하이웨이가 사실 그러니까 고속도로죠. 그래서 그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에서 사실 교통량이 가장 많아요. 저도 그런 어떤 고속도로를 통해서 출퇴근을 매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노스캐롤라이나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그 인터스테이트 그 하이웨이가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나요. 이렇게 여기 윌밍턴이라고 이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랄리 여기 별표가 있죠. 이 랄리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캐피탈 시리예요. 주도죠. 그리고 랄리를 지나서 이 더럼을 지나서 이 그린스버로 저희 학교가 있는 이제 그린스버로를 지나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가요. 그럼 일로 가면은 이젠 샬롯이 있어요. 아마 샬롯은 이젠 NBA 팀도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지나고 또 한 가지는 또 미국 내에서도 또 기차의 이동이 많이 있겠죠. 그럼 그 기차는 어떻게 지나느냐? 라고 했을 때 기차도 거의 똑같이 가요. 이 하이웨이랑 거의 같이 가는데 사실 그 기차는 이 위에 버지니아에서 와서 이렇게 와서 이 랄리를 지나서 이렇게 그린스보로를 해서 이렇게 샬롯을 통해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렸을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 이유는 바로 대도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기 때문이에요. 사실 너무 명확하죠. 우리도 고속도로가 왜 그렇게 뭐 경부고속도로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고속도로가 뚫렸냐 하면은 서울과 부산이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이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샬롯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고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바로 이 랄리 캐피탈 시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가 저희 학교가 있는 이 그린스버로 도시예요. 즉 그리고 윌밍턴 여기가 이제 해안가에서는 가장 이제 큰 도시 중에 하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로 뭐 인구가 많은 도시로 알고 있어요. 즉 이렇게 가장 큰 고속도로가 지나는 구간과 이 기차가 지나는 구간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대도시를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지도에서 나오는 이 경계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카운티라는 그 경계거든요. 그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죠. 도시 간 이동, 다른 도시로의 이동이 잦은 그런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에는 비교 가능한가요? 당연히 이렇게 고속도로가 지나고 그러니까 특별히 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뭐 출퇴근이라든지 다른 요인에서든 이 고속도로가 지나는 이런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지나는 예를 들어서 뭐 웨이크 카운티나 뭐 더럼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뭐 이런 카운티는 그렇지 않은 그 나머지 좀 인구 밀도가 낮고 사람들이 좀 덜 사는 그런 시골 지역의 그런 카운티와 비교 가능한가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동량뿐만 아니라 사실 대도시고 그 대도시 안에는 또 다양한 요인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거고 즉 이렇게 도시 간의 이동량이 많은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는 사실 이런 대도시와 시골 도시와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요인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이 비교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연구에서처럼 분석을 하는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면은 이 도시 간 이동량의 변화가 큰 도시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이고 오른쪽에서처럼 도시 간 이동량의 변화가 적은 도시는 주로 이제 중소도시나 혹은 좀 시골 지역이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둘이 과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에 있어서 비교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물론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조금 인과관계를 좀 가깝게 추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 편향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논문을 살펴볼 텐데 이거는 앞선 논문과 같은 저자의 다른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전 세계 130개 국가에서 어떤 장소 유형에 따른 이동량과 코로나19의 확진자, 사망자 간의 어떤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특히 이제 국가별 어떤 장소 유형에 따른 이동량은 이제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빌리티 인덱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앞선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인과효과를 추정하고 있어요. 사실 같은 저자가 쓴 만큼 사실 논문 구성이나 방법론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 결과를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해보자면 한 주간 어떤 주거 지역에 머문 시간이 한 국가에서 1% 증가하는 것은 주당 확진자 수 70건 그리고 사망자 수 7건의 감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주간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1% 감소하는 것은
주당 확진자 수 33건과 사망자 수 4건의 감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어떤 식당이나 상점 그리고 술집에 머문 시간이 1% 감소하는 것은 주당 확진자 수 25건과 사망자 수 3건의 감소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이런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밝혀낸 논문이에요. 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연구의 구성은 사실 앞선 연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두 번째 논문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굳이 반복해서 하지 않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 문제라고 해서 일부러 비워뒀어요. 그래서 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텐데 혹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두 번째 연구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세 번째 연구에 대해서 한번 직접 적용을 함으로써 그런 인과관계와 선택 편향을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선택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고 또 이중차분법에서는 이런 질문을 어떻게 던짐으로써 이런 인과 추론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연습 문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지만 아마 이제 두 번째 논문에서와 거의 유사하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고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메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어드밴스드 버전에 속하는데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이제 균형 맞추기라고 해서 이제 매칭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사실 매칭은 말 그대로 어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이렇게 동일한 애들끼리 이렇게 맞춘다는 거죠. 사실 이런 매칭 방법론은 이런 선택 편향을 없애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이름 그대로 알 수 있듯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어떤 특성이 유사하도록 인위적으로 매칭을 하는 방법이에요. 좀 더 그림으로 설명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래에 있는 이런 아래 왼쪽은 이제 매칭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석 대상이라고 한번 보죠. 자, 그랬을 때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이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 즉 실험 집단이고 왼쪽이 이제 컨트롤 그룹, 즉 통제 집단이죠. 그쵸?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어떤 분포와 구성이 조금 다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쵸? 즉 비교 가능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쭉 보면은 뭔가 분포가 실험 집단은 이렇고 통제 집단은 이렇죠. 그쵸? 이게 어떤 분포가 됐든 어쨌든 특성이 좀 다르다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가능하지 않아서 이 둘을 분석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특성이 유사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만 매칭을 해서 그것만 활용해서 인과 추론을 하자는 방법이에요. 즉 이렇게 뭐 분포와 특성이 유사한 뭐 이런 것만 추리고 또 이와 정확하게 특성이 유사한 이런 통제 집단만을 이렇게 추려서 이 집단만을 이 매칭된 집단만을 매칭된 샘플만 활용을 해서 오른쪽에서처럼 서로 특성이 유사한 어떤 그런 집단만을 활용해서 인과 추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매칭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매칭이 사실 굉장히 강력하고 매칭을 통해서 대부분이 그 비교 가능한 집단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실제로 사실 매칭은 통제 변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사실 지금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론 매칭을 한다는 거는 특성 유사하게 이제 매칭을 하는 거지만 그 특성이 그럼 어떤 특성이 유사하도록 할 건지는 결국 연구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는 데이터가 있는 것들만 가지고 매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제가 두 개의 통제 변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어떤 만약에 회귀 분석에서 그냥 통제 변수를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효과는 동일하다고 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 편향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두 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회귀 분석에서의 통제 변수의 역할이었죠. 정확히 마찬가지로 매칭도 그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매칭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변수가 유사하도록 매칭을 하고 또 두 번째 변수도 같이 또 유사하도록 매칭을 하면은 그 두 개의 변수가 유사한 그런 샘플들끼리 서로 이제 매칭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그 두 개의 변수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 유사할 거니까 그 두 개는 이제 선택 편향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설명을 들으시면은 통제 변수와 매칭은 사실 정확하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수학적으로도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매칭과 통제 변수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한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통제 변수 이 장점과 단점을 나눴었는데 사실 매칭은 이런 통제 변수의 역할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해요. 매우 유사해요. 하지만 한 가지의 더 차이가 있다면은 통, 이 통제 변수는 통제 변수와 매칭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통제 변수는 아까 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까 두 개의 통제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두 개를 만약에 통제 변수로 넣는 회귀 분석에서 포함한다고 하면은 딱 그 두 개에 대해서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딱 그 두 개에 대해서만. 하지만 매칭은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두 개를 고정함과 동시에 그 두 개의 통제 변수와 유사한 변수들도 유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 두 개의 통제 변수가 유사한 아예 샘플만을 골라서 따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골라진 그 변수들 사이에는 그 두 개의 통제 변수와 유사한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관찰되지 않는 변수들이 있을 거고 그런 애들도 특성이 유사해질 것이다라고 가정을 함으로써 선택 편향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변수와 매칭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통제 변수는 그 샘플 자체를 이렇게 취사 선택함으로써 매칭보다 더 나아가서 통제 변수와 유사한 어떤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까지도 유사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정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말 그대로 사실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이 진짜로 유사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뭐 아무리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관찰되는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통제 변수들은 정확하게 뭐 특성을 유사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 통제 변수들과 굉장히 특성이 유사한 그런 변수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유사해지겠지만 그 외에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까지도 우리가 유사할 거라는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제 변수와 매칭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매칭은 통제 변수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통제 변수와 유사한 그런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까지도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뭐 성립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칭도 완벽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해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매칭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샘플이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 샘플을 보면은 특성이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쭉 분포되어 있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샘플들이 많았는데 특성이 유사한 애들끼리 매칭을 시키고 그 매칭된 샘플만 따로 추려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특성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있는 사람들밖에 이제 안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점은 샘플 숫자 자체가 작아지죠. 당연히 매칭을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니까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랬을 때는 뭐 통계적인 추정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샘플이 너무 작다면은 뭐 degree of freedom에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외적 타당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외적 타당성은 이제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뭐 다른 환경에서 얼마나 적용이 될 수 있냐.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인과추론 방법론의 어떤 한계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매칭을 하고 나면은 그 가뜩이나 외적 타당성이 취약한데 그거보다 더 취약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 데이터는 그래도 요만큼의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분석할 수 있었는데 매칭을 하고 나면은 비록 특성이 같아져서 인과관계는 조금 더 잘 추론할 수 있겠지만 보는 것처럼 요만큼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칭이 사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은 사실 매칭보다는 그저 매칭이 통제 변수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귀 분석에서 그냥 매칭보다는 통제 변수를 포함을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더 이피션트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최근에는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매칭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고, 특히 또 이중차분법 등과 같이 활용될 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어떤 선택 편향을 없애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매칭이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물론 다양한 매칭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현재 최근에 이제 사회과학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제 변수들의 특성이 유사하도록 매칭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 첫 번째 방법은 통제 변수의 값이 적당히 유사하도록 데이터를 매칭하는 거예요. 적당히 유사하도록. 왜? 그래서 이 그림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Coarsened Exact Matching, CEM이라고 불러요. 이름에서도 정확히 드러나죠. 약간 정확하게 정확한, 대충 정확한 매칭. 이름 자체가 그렇게 Coarsened Exact Matching이라고 부르죠. 그럼 왜 적당히 유사한 데이터만 매칭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아래 그림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 인구 밀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실업률, 의료보험, 가입률, 이렇게 5개의 통제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적당히가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똑같이 매칭을 시킨다고 해보죠. 인구 밀도도 정확히 똑같아야 되고, 통제 집단과 소득 수준도 정확히 똑같아야 되고, 교육 수준도 정확히 똑같아야 되고, 실업률도 정확히 똑같고, 뭐 의료보험 가입률도 정확히 똑같고 하면은, 사실 값이 정확히 똑같다라고 하면은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5개가 다 매칭되는 샘플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똑같은 데이터만 매칭을 하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를 버려야겠죠. 그러면은 어떤 통계적 추정에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한 게, 너무 정확히 똑같이 매칭을 하면은 샘플이 많이 안 남기 때문에 적당히 유사한 데이터를 매칭을 하자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구간을 설정을 해서, 뭐 인구 밀도를 뭐 10등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10등분 안에서 뭐 상위 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이렇게 해서 1분위에 포함된 애들끼리 매칭을 하고, 뭐 2분위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끼리 매칭을 하고, 뭐 3분위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끼리 매칭을 하고 하는 식으로 적당히 구간을 나눠서 그 구간 안에 포함된 값들끼리는 서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매칭을 하자. 이게 바로 Coarsened Exact Matching의 접근이에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실제로도 이게 다예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까지 최근에 더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원투원으로 원온원으로 직접 값을 유사하게 매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이런 CEM을 더 선호하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 CEM보다는 아마 경향성 점수 매칭, 혹은 뭐 영어로 이제 Propensity Score 매칭이라고 하는 PSM을 아마 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PSM이 전통적으로 더 많이 쓰였던 방법이죠. 사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PSM은 다른 접근을 취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 변수를 직접 원원원으로 매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5개의 어떤 변수들을 바탕으로 그 데이터가 어떤 실험 집단에 속할 어떤 가능성, 즉 그거를 이제 경향성이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propensity라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과 경향성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뭐 실험 집단에 속할 경향성이 높다, 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실험 집단에 포함될 경향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5개 변수를 통해서 이런 경향성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 경향성 점수가 유사한 애들끼리 매칭을 하자라는 게 바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는 PSM이라고 불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PSM이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고, 또 수학적으로 약간 이런 경향성 점수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균형을,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이 검증이 되어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지만, 사실 CEM과 PSM은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많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실제 논문을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어떻게 매칭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CEM과 PSM을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매칭도 굉장히 이제 선택 편향을 없애는데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신다면은 나중에 이제 다른 연구들에서 어떤 매칭을 봤을 때 어떤 절차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인과관계 추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의 단점은 무엇이고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제 그 매칭을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연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연구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거랑 반대 역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즉 미국 내 도시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시민들의 이동성 제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어요. 즉 앞서 살펴본 거는 사실 앞서는 시민들의 이동성이 코로나19 사망자나 확진자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근데 그것의 역인과관계는 바로 코로나19의 확진자 사망자 수가 역으로 시민들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일 수 있죠. 그쵸? 당연히 내가 사는 지역에 뭐 확진자가 만약에 뭐 갑자기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불안감에 좀 더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있으려고 하겠죠. 마스크도 더 쓰려고 하고. 뭐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 옆동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파트 밖에 단지 내에도 나가는 게 조금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인과관계도 성립을 하고,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역인과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이동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우리는 이런 역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데이터상에서 명확하게 딱 이거를 두 개를 쪼개서 구분하는 건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대부분의 어떤 데이터 분석은 회귀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인데, 그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랑 역인과관계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똑같은 상관관계를 도출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구분을 하기 쉽지 않아서 우리는 그저 역인과관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예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추론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역인과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이론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실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둘러싼 이런 연구들에서는 사실 역인과관계가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민들의 이동성이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에 대해서 양의 플러스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쵸? 근데 반대로 이 코로나 확진자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쵸? 물론 우리가 만약에 이 둘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두 개가 만약에 합쳐진 결과를 분석할 수밖에, 아무리 뭐 이중차분법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결과를 우리는 분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떤가요? 이게 역인과관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연구를 통해서 분석한 그 추정치가 사실은 실제 효과보다 조금 이 마이너스 역인과관계로 인해서 실제는 더 효과가 큰데 그것보다는 더 효과가 작게 추정이 되겠죠. 즉 그런 거를 우리는 흔히 실제보다 더 보수적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역인과관계가 반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그 인과 효과가 실제 효과보다 좀 더 작게 추정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인데, 보수적으로 좀 더 작게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과적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조금 누구나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 만약 효과가 있더라도 그 추정한 것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쵸?
그래서 뭐 이런 역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가상의 효과를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그냥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든 항상 이렇게 역인과관계에 대해서 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가장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역인과관계가 반대인 경우는 사실 좀 문제가 덜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추정치가 보수적일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역인과관계도 플러스예요. 이게 사실 되게 큰 문제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합쳐져도 어차피 플러스일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이 효과가 없더라도 이 역인과관계 때문에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없더라도 이게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죠. 즉 만약에 그 인과 효과와 역인과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은 이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되는 효과, 그러니까 반대되는 효과가 역인과 효과가 더 커서 그냥 착시의 어떤 상관관계로서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인과관계가 를 고려를 할 때는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그 효과와 같은 효과의 역인과 효과가 같은 방향의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 혹은 반대의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늘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례처럼 이렇게 반대적인 효과가 있다면 조금 걱정이 덜해요. 우리의 추정치가 보수적일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두 역인과관계와 우리가 실제 추정하고자 하는 인과관계가 만약에 동일한 방향이라면 그때는 좀 더 심각할 수 있고, 그때는 더 꼼꼼하게 실제 역인과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아닐지에 대해서 늘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논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중차분법의 발전된 형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는 그걸 이제 자연 실험이라고 부르는데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를 이렇게 직역을 한 거죠. 어, 사실 앞서 살펴봤던 부분은 물론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단순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비교를 하고 있죠.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예를 들어서 이 단순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선택 편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그거가 단순한 시간에 따른 변화량, 즉 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혹은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비교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한계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변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원인 변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변수들도 함께 변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모든 상황이 많이 변하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단순한 변화량을 비교하는 것은 이 비교 가능한 집단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선 연구들에서 그 이중차분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교 가능성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남았죠. 그쵸?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화량이 아니고 어떤 특정 시점에 발생한 어떤 원인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런 시도를 그러니까 자연 실험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네이처, 그 자연이 아니고 그냥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어떤 실험과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자연 실험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이디어는 이거죠. 도시마다 상이하게 발생한 어떤 특정 원인 시점을 기준으로 변화량을 비교를 한다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직접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주마다 조금 달랐어요. 물론 3월, 4월 달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이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이제 하나둘씩 시행을 했지만 그 시행을 시작한 시점은 달랐어요. 즉 뉴욕주에서는 3월 23일부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Stay at Home Order가 이제 시작이 됐고, 캘리포니아는 이제 그거보다 하루 앞서 이제 3월 22일 기준으로 시작이 됐고, 텍사스는 이제 가장 늦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중에 하나인데 이제 4월 2일 날 시작했죠.
자, 이렇게 서로 도시마다 어떤 특정 시점에 상이하게 발생을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특정 시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시점 기준으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임의로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날에 그 특정 실험 집단에서 발생한 그런 원인이 그냥 우연히 어떤, 그러니까 랜덤하게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T1 시점을 보죠. 3월 22일 전인 T1 시점을 보면은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이 다 되기 전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고 그냥 미국의 전반적인 상황이 그냥 흘러가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T2 시점을 봤을 때는 캘리포니아가 제일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이 캘리포니아가 이제 실험 집단이 되는, 이 시기만 놓고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이제 실험 집단이 되는 거고 나머지 뉴욕과 텍사스가 통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개 중에서 갑자기 캘리포니아만 실험 집단이 되니까 이 캘리포니아가, 그리고 또 딱 어떤 3월달 전체 변화가 아니고 그 특정 3월 22일 날 딱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후에 비교를 하고 또 그 통제 집단으로서의 또 그 전후의 비교를 이렇게 하면은 그 3월 22일 날 시행한 그 캘리포니아에서 뭔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외에 어떤 다른 요인이 하필 딱 그 3월 22일 날 시행될 거라고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다른 뉴욕과 텍사스에 비해서. 그쵸? 만약에 어떤 캘리포니아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그게 꼭 3월 22일 날 딱 발생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외에 딱 그날 캘리포니아에서만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캘리포니아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에 대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우리는 그거의 평균 효과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될 텐데 설령 캘리포니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3월 22일 날 무슨 특별한 다른 요인이 있어서 비교 가능하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갑자기 또 뉴욕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을 했죠. 그러면은 T3 시점에서 보면은 이 시점에는 뉴욕이 실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뉴욕이 실험 집단이 돼서 그 전후를 비교를 하게 되고 캘리포니아는 이미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포함되진 않겠죠. 그리고 여전히 시행하고 있지 않은 텍사스가 이제 통제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후를 비교를 하죠.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설령 3월 22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외에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런 요인이 똑같이 또 우연히 다음 날 3월 23일에 뉴욕에서만 또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욕에서 3월 23일 그때 발생한 그런 요인은 우연에 가깝게 발생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요인들에 있어서 그 통제 그룹에 있어과 이 전후로 특성이 유사할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3개 주만 놓고 이렇게 보면은 좀 작을 수 있지만 사실 미국의 이제 51개 주가 다 포함이 된다면은 훨씬 더 이런 우연히 발생한 가능성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모든 주에 대해서 반복이 된다면은 우리는 뭐 T4 시점에서는 이제 텍사스가 실험 집단이 돼서 전후를 비교를 할 거고 이때까지도 혹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되지 않았던 주가 있다면 그런 주들이 통제 집단이 돼서 비교가 되겠죠. 또 이때 이런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러한 어떤 도시마다 상이하게 발생하는 이런 원인에 대해서 비교 가능하지 않은 어떤 외부 요인이 있으려면은 여러 번의 우연이 겹쳐야 돼요. 캘리포니아에도 그 요인이 딱 3월 22일 날 동시에 그냥 우연히 발생해야 되고 또 우연히 뉴욕에서 3월 23일 날 또 우연히 발생을 해야 되고 또 우연히 그 요인이 4월 2일 날 텍사스에서만 딱 또 발생을 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우연적인 일이 이렇게 따닥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자연 실험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택 편향을 좀 더 합리적으로 없애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자연 실험이 어떤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어떤
분석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자연 실험은 사실 이중차분법의 접근과 동일해요. 이중차분법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도시마다 상이하게 어떤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 실험 그 원인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거를 자연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차분법의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우연히 발생한 이런 시점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이게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기 쉬워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연 실험,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미국에서는 주별로 다 다른 날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특정 주에서 그날 우연히 또 발생한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제할 수 있어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점을 기준으로 자연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Stay at Home Orders 혹은 Shelter at Home Order가 시행된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행됐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뭐 3월 말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4월 달 해서 더 이제 더 많은 주들이 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주들이 이제 4월경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을 했죠.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미국에서는 훨씬 더 강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발성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있어서 학교는 무조건 닫고 식당들은 딜리버리랑 이제 픽업만 가능했고, 모든 상점과 뭐 미용실, 뭐 영화관 등등은 모두 강제적으로 다 문을 닫아야 되는 뭐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이 됐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어떤 특정 시점에 어, 시행된 그런 자연 실험을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논문이 이제 다섯 번째 함께 살펴본 논문이에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미국 내 도시, 아까와 같은 그 카운티라는 그 행정구역인데, 그 미국 내 도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과 그 코로나19의 확진자, 사망자 수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한 논문이고, 이것은 기존처럼 이중차분법을 활용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전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시간에 따른 변화, 뭐 한 주간의 그냥 변화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특정 시점에 발생한 이런 자연 실험을 기준으로 전후를 비교를 함으로써 좀 더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기 쉽도록 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죠. 그래서 이런 연구에서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런 미국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제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 일주일 후에는 어떤 주간 확진자 수가 30% 감소했고, 2주 후에는 40%, 3주 후에는 약 50%에 가까운 어떤 감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자연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물론 자연 실험을 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따져봐야죠. 하지만 뭐 자연 실험을 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과관계를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그 시각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잠재적 결과 분석 틀에 대해서 이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연구에서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도시에서 정책 시행 전후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변화량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도시에서,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시행하지 않은 도시에서의 어떤 변화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표현했던 방식하고 좀 이렇게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디퍼런스, 하나의 차분만 썼지만, 사실 이거는 이중 차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변화량이죠. 이제는 왜 변화량을 쓰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후의 변화량을 쓰는 게 왜 유리한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변화량을 씀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선택 편향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선택 편향을 없앨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변화량을 쓰는 거예요. 즉, 이 변화량과 변화량의, 그러니까 즉 차이와 차이의 차이를, 즉 변화량과 변화량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중차분법이죠. 그쵸?
제가 일부러 조금 좀 심플하게 그리고 기존과 일관된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중차분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선택 편향을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이 자연 실험을 통해서 추정하고자 하는 실제 인과 효과가 될 거고, 이 아래 있는 부분이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선택 편향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그 항상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선택 편향이 얼마나 사라질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즉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어떤 딱 정해진 특정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도시와 시행하지 않은 도시가 비교 가능한가라는 거죠.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쵸? 이랬을 때는 그 특정 시점이 우연히 어떤 특정 우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냥 특정 시점에서 특정 위치에서 특정 시점에 발생한 원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도시에 걸쳐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거기에서만 우연히 발생하는 여러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어떤 그런 자연 실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교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비교 가능해질 가능성이 다른 방법들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좀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도시에서 정책 시행 전후에 어떤 코로나19의 어떤 사망자, 확진자 수의 변화량은 아마 다음과 같겠죠. 그쵸?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이런 일중 차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선택 편향을 배제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까지도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제 그룹, 비교 가능한 통제 집단을 설정을 했고, 그 집단에서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화량을 계산을 했죠. 그리고 그런 변화량을 한 번 더 빼줌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중차분법의 접근이고, 자연실험도 이중차분법의 일환으로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적인 가정은 앞서 설명드렸던 거랑 사실 거의 동일해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 통제 그룹에서의 이 변화가 실험 집단에도 적용이 될 거라는 이 가정, 즉 이 통제 집단에서의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이 실험 집단에서의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선택 편향의 요인이 될 거라는 이 가정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통제 집단에서의 어떤 이 트렌드가 이 처리 집단 혹은 실험 집단에서의 트렌드와 평행하다, 즉 같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핵심 가정을 우리는 이 평행 추세 가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평행 추세, 즉 이런 트렌드가 평행하게 간다라는 거죠. 즉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선택 편향이 없다라기보다는 이건 제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없다라기보다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선택 편향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유사할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에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선택 편향은 물론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통제 집단 서로 유사할 거기 때문에 그 통제 집단에서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을 빼면은 실험 집단에서도 그만큼이 빠질 것이고 선택 편향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이 평행 추세 가정이 바로 이런 어떤 이중차분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비교 가능한 대상이라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이에요. 그쵸? 그럼 만약에 그 평행 추세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 비교 가능하지 않아서 그런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추세, 어떤 선택 편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통제 집단에서의 그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을 빼도 그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험 집단에서 여전히 그게 남아있을 수 있고 인과 효과를 제대로 추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한번 예시로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정책 시행 이전에는
우리가 정책 시행 이전 기간을 주목을 하는 거는 이때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비교 가능하고 모든 요인에서 유사하다면 이것처럼 이렇게 평행하게 가야겠죠. 뭔가 얼추 이렇게 평행하게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통제 집단이 이렇게 위로 증가했을 때 실험 집단에서도 이렇게 증가할 거다라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비교 가능한 대상이냐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그냥 애초에 패턴이 엄청 달라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통제 집단을 보니까 패턴이 그냥 이렇게 감소하는 패턴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러면은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서로 패턴이 다르다는 거는, 추세가 다르다는 거는 이 둘이 특성이 많이 다르고 비교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쵸?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이제 평행 추세 가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통제 집단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살짝 올라갔는데 처리 집단은 지그재그로 있다가 정책을 시행하니까 올라갔는데, 만약에 정책 시행하지 않았다고 이 통제 집단에서의 올라가는 이만큼이 증가할 거라고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서로 애초에 패턴이 달랐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된 후에도 패턴이 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행 추세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인과효과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 편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똑같아요. 비교 가능한 대상이냐 라는 거를 질문을 하는 건데, 이런 이중차분법 관점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비교 가능한데 그런 어떤 정책이 시행되기 전, 혹은 어떤 트리트먼트, 처치가 적용되기 전에 어떤 추세가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얼마나 비교 가능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차분법에서는 그런 비교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실제로 그 정책 시행 이전의 트렌드가 그 추세가 평행하냐라고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평행 추세의 가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자연 실험의 상황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평행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충족시키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즉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는 게 이런 자연 실험 세팅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 T1과 T2 시점을 보면은 그냥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그냥 미국 전역의 어떤 요인에 있어서 비슷한 요인을 갖고 있을 텐데, 캘리포니아에서만 뭔가 갑자기 이런 전후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가 캘리포니아의 어떤 이 전의 효과와 유독 다를 캘리포니아만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 50개 중에서 3월 22일 그 특정 시점 기준으로 그 전날에 캘리포니아만 유독 그 추세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설령 그러더라도 그 다음에는 뉴욕이 있죠. 그 다음에 뉴욕이 있는데, 또 뉴욕에서만, 아까는 캘리포니아였는데 또 다음날 보니까 또 뉴욕에서만 그 추세가 또 다른 주랑 그 추세가 또 다르다는 거를 가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그 다음에는 뭐 텍사스, 뭐 다음에 플로리다, 뭐 애리조나, 뭐 등등 다 그 어떤 특정 주에서 특정 시점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우연히 발생한 그 특정 시점과 그 특정한 어떤 위치에서 발생한 그런 것 이전에 어떤 패턴이 그 특정 주에서만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 실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연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선택 편향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실험 세팅이 굉장히 강력한 이런 인과 추론의 방법론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자연 실험에 있어서도 사실 인과 추론을 위한 핵심 질문은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자연 실험에 있어서 장점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런 비교 가능한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보는 것처럼 딱 3월 22일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3월 23일을 기준으로 뉴욕, 4월 2일을 기준으로 텍사스, 또 언제를 기준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언제를 기준으로 뭐 뉴저지, 언제를 기준으로 뭐 플로리다, 이런 식으로 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찾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모든 요인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가라는 질문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강조드리는 것은 이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요인들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임의의 시점이 여러 번이 있잖아요. 딱 한 번만 있으면은 사실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아까 캘리포니아, 뭐 뉴욕 등등 여러 주에서 여러 번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번에 걸쳐서 모두 다 평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복수의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런 모든 요인이 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 2번이 여기서는 이제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에서는 어떤 원인이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한 주간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시기를 다 포함했기 때문에 2번이 해당이 안 됐는데, 여기서는 그 특정 시점에 어떤 정책이 시행된 거기 때문에 2번 질문을 꼭 던져봐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전후로 발생한 어떤 다른 정책이 있는지 혹은 외부의 교란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볼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다른 요인이 있다면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아닌 그 다른 요인에 의한 효과가 잘못 계산된 걸 수도 있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함께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그건 바로 다음 연구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역인과관계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전 연구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어드밴스드 부분인데요. 평행 추세 가정이 사실 가장 이중차분법에 있어서 핵심 가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이중차분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틸스 페리부스, 사실 항상 강조했던 그 비교 가능하냐, 그 세틸스 페리부스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왜 이중차분법에서는 거의 동일한 일맥상통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틸스 페리부스 대신에 이 평행 추세 가정을 쓰느냐라고 하면은 세틸스 페리부스는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쉽지만 사실 검증할 방법이 없죠. 그쵸? 뭐 몇 가지 변수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한지를 비교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요인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한지 안 유사한지는 우리는 검증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반해서 평행 추세 가정은 데이터를 통해서 쉽게 검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교 가능함, 즉 세틸스 페리부스 가정을 이중차분법에서는 특별히 평행 추세 가정으로 대체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 추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래서 가장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처럼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냥 전후의 그런 추세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실제로 실험 집단과, 그러니까 즉 어떤 특정 시점 기준으로 하루 전날, 이틀 전날, 3일 전날에 대해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어떤 결과의 차이를 직접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차이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많이 크지 않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죠.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지금 0을 포함하고 있죠. 즉 이것은 이런 게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후에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 왼쪽이 이제 평행 추세 가정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평행 추세. 즉 이게 시행되기 이 왼쪽이 만약에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간다면은 그 두 개의 차이가 거의 0에 가깝겠죠. 혹은 유의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전에는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시점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고 그 시점 이후에만 어떤 유의한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평행 추세 가정이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차분법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그림으로 어떤 그래픽적으로 이런 평행 추세 가정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차분법이 인기가 많은 거고 평행 추세 가정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를 좀 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서 우리는 흔히 뭐 연구에 따라서 이거를 이벤트 스터디 어프로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리즈 앤 렉스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렐러티브 타임 모델이라고도 해요. 사실 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연구자나 혹은 어떤 그 분야의 어떤 추세, 뭐 유행,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부르는 용어가 조금 다르지만 사실 다 같은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어떤 특정 처치가 있는 그 시점이 있겠죠. 자연 실험에서 말이죠. 그랬을 때 정책 시행 전후로 하루 전후, 이틀 전후, 3일 전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따로 더미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다 변수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전부 다 회귀 분석, 뭐 예를 들어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분석식에다가 포함을 해서 그 각각의 하루 전후, 그러니까 하루 전날, 이틀 전날, 3일 전날, 4일 전날을 다 따로따로 변수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 효과를 다 따로따로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벤트 스터디 어프로치라고 하고 또 렐러티브 타임 모델이라고 해요. 렐러티브 타임 모델은 당연히 그 어떤 특정 시점에 상대적으로 전후의 시점을 다 따로 변수를 만들어서 추정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렐러티브 타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만약에 평행 추세 가정이 맞다면은 이 정책이 시행되기 이 마이너스 이전의 기간에는 여기 정책이 시행된 게 0이죠. 이 이전의 기간에는 그런 효과 그 실험 집단에서의 그런 효과가 관찰되지 않아야 돼요. 그쵸? 왜냐면은 그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고 그 둘이 만약에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그냥 평행하게 계속 간다면은 이 둘의 차이는 균일할 거고 어떤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마이너스의 텀에 대한 부분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평행 추세가 성립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딱 그 사회적 거리 정책이 시행이 되는 그 애프터 부분에 이제 그게 효과가 플러스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인과관계로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평행 추세 평행 추세 가정에 기반한 이중 차분법이고 이렇게 이벤트 스터디 어프로치나 렐러티브 타임 모델을 활용해서 통계적으로도 이런 평행 추세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실제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이죠. 인과 추론을 위해서. 혹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인용한 그 논문들을 직접 보시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있어서 그 평행 추세를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미국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단순히 그 스테이 앳 홈 오더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스테이 앳 홈 오더뿐만 아니고 어떤 뭐 모임을 금지하는 법안도 따로 발효가 됐었고 또 학교가 이제 모든 학교들이 이제 문을 닫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도 따로 있었고 또 어떤 식당이 닫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책도 있었고 non-essential business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체 아니고는 문을 뭐 닫고 뭐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끔 하는 정책들도 있었고 사실 그 stay at home order가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 비슷한 시점에 유사하게 발생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어떤 그림과
다음 장에서의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런 정책이 다 또 다른 시점에 일어나고 있죠. 조금씩 다른 시점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거를 고려를 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꼭 인과 추론을 위해서 던져야 하는 질문 중에서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그 원인과 함께 발생한 다른 요인이 없는가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사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게 다양한 정책들이 비슷한 시기에 많이 이런 시행이 됐는데 그럼 꼭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때문이 아니고 그 유사한 시점에 발생한 다른 정책들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 앳 홈 오더뿐만 아니고 그 외에 다양한 정책들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고려해서 즉 복수의 자연 실험을 함께 고려를 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동시에 추정해서 어떤 정책의 효과가 더 컸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자연실험과 이중차분법의 조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앞서에서는 그 스테이 앳 홈 오더라는 그 하나의 정책에 대한 효과만을 분석을 했다면은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복수의 자연실험을 모두 고려를 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의 효과를 함께 추정을 하고자 했다라는 게 유일한 차이죠.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어떤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효과에 있어서 보편적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즉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 앳 홈 오더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보편적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가장 효과가 뛰어났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거 다음에는 이제 비필수 업종 폐쇄, 즉 반드시 이렇게 경제 활동에 필요한 어떤 그런 회사들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뭐 재택근무를 이렇게 권장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비필수 업종을 이제 폐쇄하는 게 더 효과가 이제 두 번째로 컸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식당과 술집을 제한하는 게 이제 세 번째로 효과가 컸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어요. 반면에 학교를 강제적으로 폐쇄하고 또 대규모 모임을 제한을 하고 또 제한적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도 보편적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전에 시행된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더 코로나19의 취약계층, 뭐 노약층이라든지 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 한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좀 더 이전에 있었는데 뭐 이런 세 가지의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인과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다.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 활동을 자제하게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 중에서 보편적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가장 효과가 컸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가장 이렇게 집에 머무는 시간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 이 보편적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실제로 그러면 확진자 수 감소에도 영향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2주 후에 확진자 수가 37%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때는 그 정책이 시행된 그 시점에 함께 발생한 다른 정책이나 다른 요인들이 있지 않았을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요인이 있었다면은 그런 요인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효과를 분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구는 사실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에 나온 이제 연구인데 이번에 중국에 있는 앞서는 이제 미국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국 도시에서의 어떤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을 했다면은 그 다음 연구에서는 중국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국 내 도시에서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고려했는데 그 중에서 도시간 교통을 제한을 하는 것, 즉 뭐 시외버스라든지 아니면 기차라든지 이런 도시간 교통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컸고 또 시내의 어떤 번화가를 폐쇄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효과가 컸다라고 검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정책 시행의 어떤
시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런 확진자 수의 어떤 감소에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뭐 구체적으로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또 반복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미국에서의 정책 효과가 꼭 중국에서의 정책 효과와 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미국에서 시행한 정책과 중국에서 시행한 정책은 그 정책 자체가 다르고, 또 미국과 중국은 또 여러 가지 뭐 사회 시스템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책 자체도 조금 다르게 시행이 됐고, 많은 어떤 조건과 상황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과추론 방법론의 한계로서 강조를 드렸던 일반화 가능성이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가 중국에서의 인과적인 효과와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두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과추론 방법론은 사실 분석에 포함된 그 특정 대상에 대한 그 특정 처치 효과만을 정량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정책이 다르고 미국에서의 정책이 다르고 또 그런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꼭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흔히 어떤 연구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그저 일반화된 질문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뭐 예를 들면은, 과연 수질이 건강에 중요할까?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맑은 물을 먹는 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 혹은 좀 정제되지 않은, 수돗물이 아닌 정제되지 않은 물을 마시면은 건강에 해로울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사실 하지만 실제 연구들에서 답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런 일반화된 질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특정 대상에 대한 특정 처치 효과를 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면은, 그 지하수나 해수가 아닌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해로울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그러면 얼마나 마셔야 되는데, 맑은 물을 1리터 마시는 거랑 10리터 마시는 거랑 또 완전 다르겠죠. 하루에 물을 10리터 마시라고 하면은 또 쉽지 않겠죠. 또 하루에 물을 1리터 마시는 거랑 하루에 물을 또 100ml를 마시는 거랑 또 다르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냥 맑은 물이 아니고 정제된 어떤 수돗물을 하루에 1리터 마시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그 1리터를 마시는 거 언제 마신 건데?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럼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2월에 정제된 수돗물을 마셨던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그 1리터 마셨던 것이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라는 거를 분석해 볼 수 있죠. 근데 더 나가서, 그러면은 1리터 마시는 게 건강 해로운데, 그럼 무엇보다 더 해로운데?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떤 거에 비해서 더 해로운데 라고 하는 거죠. 뭐 맥주를 1리터 마시는 거에 비해서 더 해로운지, 우유를 1리터 마시는 거에 비해서 더 해로운지. 그래서 뭐 이렇게 더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죠.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월에 정제된 수돗물을 하루 1리터 마시는 거는 맥주를 3리터 마시는 것에 비해서 건강에 얼마나 해로울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죠. 사실 이 질문들은 다 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대상과 다른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연구들은 다 서로 다른 어떤 연구 결과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알파 1부터 알파 5까지의 어떤 인과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만약에 일반화된 질문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결과들이 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서로 다른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연구에서 실제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들은 사실 이런 일반화된 질문이 아니고 굉장히 스페시픽한 질문, 굉장히 구체적인 특정 대상에 대한 특정 처치 효과를 답하고자 연구를 했고, 그러한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다른 인과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저 어떤 연구의 어떤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반화된 질문을 떠올리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분석했는지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효과를 물을 때 단순히 일반화된 질문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질문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해석하고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코로나19가 굉장히 극심했던 2019년 뭐 미국을 기준으로 2020년 3월, 4월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혹은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2020년 뭐 5월, 6월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게 어디에서, 즉 미국에서 시행이 된 건지, 중국에서 시행이 된 건지, 혹은 유럽에서 시행이 된 건지, 여러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행된 정책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별로도 시행한 정책이 다르고, 미국 내에서도 하나의 정책만 시행한 게 아니고 비슷한 다양한 정책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시행된 정책인지 이렇게 질문을 구체화한 후라야 비로소 우리는 그 연구에서 추정한 그 인과관계가 어떤 특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인과적 효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가 조금 다르고 분석 대상이 다르고 특정 어떤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특정 처치 혹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들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인과적 효과가 다르게 보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연구가 어떤 것을 분석하고자 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논의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강의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인과관계에 관해서도 우리 근거에는 이제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메타 분석이 가장 강한 신뢰도를 갖고, 그 다음이 이제 무작위 통제 실험, 즉 어떤 인과 추론의 황금 열쇠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실험과 유사한 세팅, 즉 자연 실험 혹은 준 실험이라고 불리는 것을 활용해서 뭐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혹은 이거라도 없으면 도구 변수를 통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준실험이라는 게 좀 더 넓은 범위예요. 준실험은 자연실험도 포함하고 도구 변수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준실험은 실험과 유사한 그런 거를 모두 다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준실험이 좀 더 넓은 범위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이 이제 회귀분석은 상대적으로 이런 근거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순 효과 분석, 효과 비교 혹은 상관 분석은 근거 수준이 가장 낮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중차분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을 배제를 하는 일중차분을 한 후에 그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그 차이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배제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중차분법이고, 그랬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과연 비교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척도에 있고, 특히 이중차분법에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 가능한 이 평행 추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 이중차분법에 대한 핵심 질문은 결국엔 동일해요. 통제 집단은 과연 비교 가능한 대상인가?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유사하게 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고,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지역별로 상이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는 그 자연 실험에 있어서는 이런 임의의 시점에서 비교 가능한 대상을 상대적으로 쉽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연 실험이 있다면은 이런 자연 실험을 활용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더 선호되는 방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인과 효과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실증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방법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과추론과 예측이 어떻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드밴스드 부분으로서 잠재적 결과 분석 틀 외에 다른 분석 틀 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인과 그래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긴 시간 동안에 이번 강의를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